이기주 산문집 한때 소중했던 것들 크게 그리고 천천히 자라다오. 세월이 흐를수록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것이 늘어만 간다. 많은 말들이 가슴의 언저리에서 들끓다가 입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사라져버린다. 다만 내 목구멍에서 소멸된 말은 훗날 여백 위에서 소박하는 문장으로 되살아나기도 한다. 어쩌면 나는 말을 아껴 글을 쓰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어느 겨울이었다. 평소처럼 내 안에서 사라진 말의 좌취를 더듬어가며 삶의 흔적을 기록하기 위해 작은 카페에서 키보드에 손을 올려놓고 있었다. 몇 시간을 버텼지만 의미 있는 문장이 떠오르지 않았다. 노트북을 닫았다. 읽다만 시집을 다시 펼쳐들었다. 살다 보면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머릿속에 꽉 들어찰 때가 있다. 내 삶의 중요한 무언가를 길거리에 내팽개친 채 경주마처럼 앞만 보며 질주하는 기분이 든다고 할까? 그때마다 나는 눈을 감고 숨을 들이마신 뒤 몇 초간 버틴다. 그러면서 내가 의도적으로 버린 것이 무엇인지, 실수로 빠뜨린 것은 없는지 되짚어보곤 한다. 물론 그게 말처럼 쉽지는 않지만 말이다. 난 숨을 고르며 시선을 바깥으로 옮겼다. 얼핏 보아 40대 중반이 간 넘었을 법한 여성이 어린아이의 손을 잡고 종종 걸음을 치며 광화문 사거리에서 종각 방향으로 향하고 있었다. 녹담한 잔설 탓에 길이 미끄러웠는지 67살쯤 돼 보이는 아이가 발을 헛디뎌 중심을 잃고 휘청거렸다. 순간 엄마인 듯한 그 여성이 팔을 잡아당겨 넘어질 뻔한 아이를 일으켜 세우더니 몇 초간 입술을 움직였다. 엄마는 미소를 잃지 않았다. 아이는 엄마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끄덕했다. 궁금증 하나가 피어올랐다. 엄마는 아이의 눈을 보며 어떤 말을 들려주었을까? 창문 너머에 있던 나로서는 그들의 표정을 통해 짐작하는 수밖에 없었다. 이런 길에선 한 발 한 발 조심히 걸어야 한다. 같은 문장이 엄마의 입술을 통해 흘러나왔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느새 뒷모습을 보이며 사라지는 모자를 바라보다가 나는 기억의 시계를 수십 년 전으로 되돌렸다. 초등학교 2학년 무렵 겨울이었다. 따르릉 따르릉 새벽녘의 전화벨 소리가 차가운 침묵을 깨뜨렸다. 아버지가 입원한 병원에서 걸려온 전화였다. 어머니는 무표정한 얼굴로 유선전화기에 꼬불꼬불한 연결선을 매만졌다. 통화를 마친 어머니는 잠이 덜 깨 신눈을 뜨고 있던 나를 갑자기 끌어당겨 안았다. 그리고는 억지로 외투를 입혔다. 집을 나섰다. 안개와 눈으로 뒤덮인 골목을 걸었다. 겨울바람이 얼굴과 머리카락을 매정하게 때리고 달아났는데 난 자꾸만 발이 눈밭에 푹푹 빠져 몸의 중심을 잡기가 힘들었다. 어머니 손에 이끌려 골목을 겨우 빠져나오면서 물었다. 엄마, 아빠 보러 병원에 가는 거야? 걸음을 멈추고 숨을 고른 어머니는 눈 밖으로 터져나오는 눈물을 도로 집어넣기 위해 애쓰는 듯 했다. 표정에선 한 시대가 사라진 것 같았다.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울음기가 배어 있었다. 기주야, 넌 크게 자라야 한다. 다만 천천히, 제발 천천히 자라다오. 알았지? 크게 자라야 한다는 말은 쉽게 알아들었으나 천천히 자랐으면 한다는 말은 당최 무슨 뜻인지 코 흘리게 꼬마는 이해할 수 없었다. 그저 평소와 다른 어머니의 행동이 어딘지 모르게 어색하게 느껴져 연신 고개를 가웃거릴 뿐이었다. 어머니가 내뱉은 말의 속뜻을 헤아리는데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았다. 사춘기를 겪으면서 나는 자연스레 깨달을 수 있었다. 남편을 황망하게 보낸 어머니로선 아들만큼은 아무 탈 없이 당신 곁에 오래 머물러 주기를 바랐던 것이 아닐까 싶다.
그래서 눈물을 억누르며 천천히 라는 말을 되풀이한 게 아닐는지. 그의 겨울 어머니의 입술을 비집고 나온 크게 그리고 천천히 자라다오 라는 단출한 문장은 귓속에서 부대끼는 이명처럼 쉬이 사라지지 않았다. 어머니가 가슴을 밑바닥에서 눈물과 함께 건져 올린 단어의 조합이었기 때문일까? 뇌 귀를 훑은 다음 가슴을 타고 내려와서는 뼛속 깊이 새겨졌다. 내 안에서 감히 밀쳐내거나 지워낼 수 없었던 그 문장은 어느새 나를 버티게 하는 문장이 되었다. 그리고 가끔은 내 마음속 그늘을 환하게 비추었으며 때론 내 상처를 따뜻하게 감싸주었다. 누구나 있다. 가슴 깊이 파고들어 지지 않는 꽃이 된 문장이. 상처를 보듬고 삶의 허기를 달래주는 그 무엇이. 우린 그런 굵직한 기둥 같은 것을 가슴 깊이 꽂아 넣은 채 누군가의 곁에서 삶을 버티고 있는지도 모른다. 소중한 사람 옆에 최대한 크게 그리고 오래 머물기 위하여. 바람이 실어 나르는 것. 주말에 어머니와 함께 마트에서 장을 보고 돌아올 때마다 집 근처 화훼단지를 찾는다. 꽃을 구경하면서 화초 키우는 요령을 어깨 너머로 배우기도 한다. 한 번은 어머니가 꽃집 주인에게 질문을 건넸다. 이거 제가 전에 가져간 건데요. 볕이 잘 드는 곳에 두면서 물도 적당히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태 한 번도 꽃이 피지 않았어요. 영양제라도 줘야 할까요? 꽃집 주인은 입꼬리를 올리며 느긋한 미소를 지었다. 볕도 좋지만 바람이 잘 드는 곳에서 키우세요. 식물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빛과 수분이 제일 중요하긴 하지만 꽃을 피우기 위해 바람이 필요한 녀석도 있답니다. 때론 바람이 불어야 해요. 바람이. 꽃집 주인의 설명이 과연 식물학에 근거한 것일까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어찌된 일인지 바람이 있어야 해요 라는 짧은 문장은 뇌 귀에서 곧장 없어지지 않고 달팽이관으로 흘러들어가 종일 윙윙거렸다. 바람이란 단어가 내 마음에 잔잔한 물결을 일으켰다. 바람이라. 하긴 식물은 잘 모르겠으나 돌이켜보면 비와 햇살과 바람이 적절히 어우러지던 순간 마음만 맺혀있던 인생의 꽃봉오리가 조금씩 벌어지기 시작했던 것 같다. 분명 바람이 실어 나르는 것이 있다. 태양과 비와 구름이 아닌 바람만이 가져다 줄 수 있는 그 무엇이. 내가 네 편이 되어줄 테니. 오래전 추석이었다. 유치원에 다니던 조카 녀석이 사뭇 진지한 표정으로 물었다. 삼촌, 궁금한 게 있어요. 언제 어른이 되는지 궁금해요. 조카의 질문이 겨냥한 관역이 단순히 어른이라는 낱말은 아닐 거란 생각이 들었지만 식사 자리에서 반주를 한 탓인지 난 어찌어찌 하다가 동심을 무참히 파괴하는 견해를 내놓고 말았다. 어른? 그게 되고 싶어? 굳이 될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궁금해요. 난 언제쯤 어른이 되죠? 글쎄,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게 있다는 사실을 절감할 때 넌 진짜 어른이 될지도 몰라. 잠시 정적이 흘렀고 조카는 아무 대꾸를 하지 않았다. 그저 삼촌, 그런 대답을 듣고 싶었던 게 아니거든요. 하는 표정으로 날 차갑게 노려보더니 황급히 자리를 떴다. 지금 생각해도 정말 잔인한 대답이었다. 조카 앞에서 얼토당토하는 조언을 내던진 내 혀를 목구멍 쪽으로 잡아당기면서 문득 돌이켜봤다. 나는 학교와 직장에서 어떤 목표를 달성할 때보다는 오히려 날카로운 삶의 문턱에 걸려 바둥거릴 때 내가 걸어온 길을 힐끔힐끔 돌아보곤 했다. 늘 그랬다.
행복과 기쁨은 인생의 절반만 가르쳐줬다. 인생의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을 고르게 알려준 스승은 언제나 슬픔과 좌절이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게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도달할 수 없는 세계가 있음을 뼈저리게 느끼는 순간마다 과연 나답게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어떻게 이 조직에서 나를 지켜내야 하는가? 따위의 삶에 그나마 보탬이 되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던 것 같다. 물론 내 마음을 들여다볼 때마다 매번 정답을 찾아낸 것은 아니다. 운이 좋은 경우엔 정답이 아닌 해답에 가까운 것을 발견하기도 했지만 대부분 답을 찾지 못하거나 답이 없는 문제임을 깨닫고 그냥 받아들이곤 했다. 그때마다 내가 남보다 뛰어난 사람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에 피식 웃음을 터뜨리기도 했다. 영화 태풍이 지나가고에 등장하는 료타 아베 히로시는 노력해도 변하지 않는 현실 앞에서 자주 좌절하고 꿈꾸는 대로 흐르지 않는 인생이라는 강물에 눈물을 떨어뜨리는 평범한 가장이다. 십수년 전 소설을 출간해 문학상을 받은 경력이 있기는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과거의 영광일 뿐. 지금은 흥신소에서 일하며 펜 대신 사진기를 손에 쥔 채 타인의 사생활을 캔다. 늘 돈이 흉한 료타는 걸핏하면 어머니와 누나에게 손을 벌린다. 이혼한 전 부인에겐 자녀 양육비를 제때 주지 못해 궁색한 변명만 늘어놓는다. 어쩌다 수입이 생기면 파블로프 개가 총소리를 듣고 침을 흘리는 것처럼 불이 나게 정륜장으로 걸음을 옮겨보지만 그곳에서 그는 트랙을 달리는 자전거보다 더 빠른 속도로 돈을 탕진한다. 료터가 소설가로서의 꿈을 아예 접은 것은 아니다. 만화 시나리오 작업에 참여해달라는 출판사의 제안을 듣고는 지금은 소설을 준비하고 있다며 이런지아에 거절한다. 틈틈이 주변 인물의 대화를 메모하고 그들의 행동을 관찰하면서 이야깃거리를 수집하기도 한다. 그러면서 입버릇처럼 말한다. 난 대기만 성형이야. 하하하. 료타의 어머니 요시코도 아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있는 듯하다. 그녀는 이웃을 만날 때마다 소설 쓰는 아들입니다. 라고 료타를 소개한다. 료타는 겸언쩍하면서도 미소를 감추지 않는다. 마음속 깊은 곳엔 여전히 소설가라는 꿈이 밤하늘의 별처럼 반짝이기 때문이다. 태풍이 몰아닥친 어느 날, 료탄의 가족은 어머니의 아파트에 모여 의도치 않게 하룻밤을 함께 보낸다. 세상을 조금씩 알아가는 초등학생 아들 신고가 료타를 바라보며 묻는다. 아빠는 어릴 때 뭐가 되고 싶었어? 되고 싶은 사람이 됐어? 료타는 잠시 뜸을 들인 뒤 겨우 입을 연다. 아빠는 아직 되지 못했어. 하지만 되고 못 되고는 문제가 아니야. 그런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지. 나도 영화 속 료타 못지않게 마음에서 삶의 의욕을 밀어두고 근근히 살아가던 시기가 있었다. 삶의 갈림길에서 매번 갈피를 못 잡고 배회하면서 끝모를 수렁에서 허우적거렸다. 그때마다 날 건져 올리고 내게 길을 알려준 사람은 어머니였다. 어머니의 눈물은 내 방황을 멈추게 했다. 어머니는 영화 속 료타의 어머니 요시코처럼 철석같이 자식을 믿어주었다. 계주야 많이 힘들구나. 말 안 해도 알아. 그래도 이것만은 알아줬으면 좋겠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난 널 믿는단다. 그러니 너도 널 믿으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어머니의 이런 시선이 내게 촉촉히 스며들 때마다 내 가슴을 점령하다시피 했던 무력감과 좌괴감에 서서히 금이 가기 시작했다. 그 틈새로 어느 순간 햇빛이 기웃거렸다. 나는 왈칵 솟아오르는 눈물을 삼키며 고개를 내밀었다. 나를 둘러싼 사람들과 현실을 둘러보면서 가까스로 몸과 마음을 추슬렀다. 그러면서 다시 삶과 세상에 대해 물음을 던지기 시작했고 타인에게 휘둘리지 않겠노라고 결심하곤 했다.
세월 앞에서 우린 속절없고 삶은 그 누구에게도 관대하지 않다. 다만 내 아픔을 들여다봐주는 사람이 있다면 우린 꽤 짙고 어두운 슬픔을 견딜 수 있다. 모두가 널 외면해도 나는 무조건 네 편이 되어줄게 하면서 내 마음의 울타리가 되어주는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다면